300년을 모신 조상이 제사밥을 입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인시 경상도 안동 어느 종가의 사당이었습니다. 향 연기가 석가래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아래 재상 위 밥은 한 톨도 줄지 않았고 술잔 셋이 나란히 엎어져 있었지요. 종손 윤 진사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순간 그의 목을 대가 굳어버렸습니다. 종부 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재상 위 밥그릇 가장자리를 만져보았으나 밥알은 차갑게 식어 있을 뿐 누군가 덜어먹은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사였습니다. 기제사, 시제, 그리고 이번 사시제까지 석 달 동안 세 번의 제사를 올렸는데 세 번 모두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종가에서 제사밥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조상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00년을 내려온 이 집안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합니다. 윤 진사가 종부를 돌아보았는데 종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랬지요. 제가 음식을 잘못 차린 것이 아닙니다. 종부가 먼저 그 말을 꺼낸 것은 제사에 흠이 있으면 종부의 탓으로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진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되 세 번 연속 제사밥이 그대로라는 사실 앞에서는 종부를 다독일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게지요. 사당 문을 닫고 나오는데 윤 진사의 집신이 무엇인가를 밟았습니다. 사당 앞마당 흙바닥에 맨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당을 향해 걸어온 발자국. 그런데 돌아간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윤 진사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오늘 새벽 사당에 들어온 사람은 자신과 종부뿐이었습니다. 맨발로 사당 앞마당을 밟을 사람이 이 종가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종부를 안채로 먼저 보낸 뒤 윤 진사는 홀로 사당 마루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당 안신주함에는 초대 입향조 윤정원 어른의 위패가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300년 전 임진왜란 직후 이 마을에 처음 뿌리를 내린 조상, 이 종가의 전답 200마지기와 노비 문서의 근원이 되는 분, 그 어른의 위패 앞에서 술잔이 엎어진 것이었습니다. 윤 진사는 올해 35이었습니다. 과거에 2번 낙방한 뒤로 벼슬길을 접고 종가를 지키는 일에만 매달린 사람이었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26에 종손 노릇을 시작했는데 9회를 종가에 바쳤건만 집안 어른들은 늘 그를 모자란 종손 취급하더랬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종손, 그것이 윤 진사의 약점이었습니다. 면이나 군에서 송사가 생기면 종가의 입김이 닿아야 할 자리에 윤 진사의 목소리는 번번이 가벼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제사 파동은 종손 노릇마저 빼앗길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족중 어른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손이 제사를 소홀히 모셔서 조상이 노했다. 그런 말이 돌면 종가의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지요. 윤 진사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라는 것은 종가의 담장 안에서도 새어나가는 법이더랬지요. 종부의 시비가 안채에서 수군거린 것이 장날에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윤종가 사당에서 제사밥을 조상이 안 잡숫는다더라. 안동 장시에서 그 말이 돌기 시작하자 윤 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문의 끝에 붙은 말이었습니다. 그 집 사당 앞에 밤마다 맨발 발자국이 찍힌다더라. 종부의 시비는 발자국 이야기까지 밖에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자국을 본 사람이 종가 밖에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진사가 장시에서 그 소문을 직접 들은 것은 사시제가 끝나고 닷새 뒤였습니다. 안동 읍내 장시에서 황곡값으로 쓸 면포를 사러 나갔다가 포목전 주인이 윤 진사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지 뭡니까?
평소라면 종가 종손에게 허리를 굽히던 자였습니다. 소문은 이미 장시를 한 바퀴 돌아 형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상이 제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윤 종가가 조상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로 둔갑해 있더랬지요. 종가로 돌아온 윤 진사에게 더 급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족중 어른 가운데 학렬이 가장 높은 윤 참봉이 하인을 보내 종가의 족보를 가져오라 한 것이었습니다. 윤 참봉은 70이 넘은 늙은이로 이 집안에서 제사와 족보에 관한 일이면 종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족보를 보겠다는 것은 제사 파동의 원인을 종손에게서 찾겠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윤 진사는 사랑채 다락에서 족보를 꺼내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족보 첫 장, 초대 입향조 윤정원의 이름 바로 위에 먹물로 덮어 지운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모난 칸 하나가 통째로 까만 먹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윤 진사는 9회 동안 족보를 수십 번 펼쳤건만 이것을 한 번도 유심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으로 지운 것은 분명 글자였습니다. 족보의 칸 규격에 맞추어 누군가의 이름이 먹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윤 진사는 호롱불 가까이 족보를 가져가 빛에 비추어 보았으나 먹이 너무 두꺼워 아래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족보는 300년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초대 입향조가 마을에 정착한 직후 작성된 것으로 그 뒤 대마다 자손의 이름을 이어 적은 것이지요. 그런데 첫 장에 지워진 이름이 있다. 윤 진사가 이것을 윤 참봉에게 보여주었을 때 늙은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윤 참봉이 족보의 먹 자국을 보더니 손이 부르르 떨리지 뭡니까? 이것을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만 남기고 윤 참봉은 족보를 가져간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윤 진사가 따라가 물었으나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종가의 족보를 족중 어른이 가져간 것은 사실상 종손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진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는데 사당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 사당 문은 분명 안에서 빗장을 질러 놓았는데 바깥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진사가 초롱불을 들고 사당으로 걸어갔지요. 12걸음. 사랑채에서 사당까지 12걸음인데 그 12걸음이 30걸음처럼 느껴지더랬습니다. 사당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빗장은 안쪽에서 제자리에 꽂혀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초롱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당 안은 사방이 막혀 있어 바람이 들 곳이 없었습니다. 신주암 앞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신주암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물줄기가 한 줄 나 있었습니다. 위패에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윤 진사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롱불을 들어 신주암을 비추자 초대 입향조 윤정원의 위패 표면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무 위패에 이슬이 맺힌 것처럼. 그런데 다른 위패에는 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입향조의 위패에서만 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위패가 울고 있는 것처럼. 윤 진사는 그 밤 사당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때까지. 닭이 울자 물기가 멈추었고 사당 안은 다시 마른 나무 냄새만 남더랬지요. 해가 뜨고 나서야 윤 진사는 사당 밖으로 나왔는데 또다시 맨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자국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사당에서 나와 종가 뒤편 산자락으로 이어지는 발자국. 처음 본 것과 반대였습니다. 들어온 발자국만 있던 것이 이번에는 나간 발자국. 그 발자국은 뒷산 소나무 숲 초입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끼 낀 돌무더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도 아니고 비석도 아닌 돌을 그냥 쌓아놓은 것. 마을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이 돌무더기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참봉이 족보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윤진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 마을의 호적 원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안동 관아까지는 20리 길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각근을 졸라매고 도포에 행전을 두른 채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여 호적 원장을 열람하겠다 하니 이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종가종손이 호적을 왜 보시려 합니까? 윤진사는 족보와 호적을 대조할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방이 허락하여 이 마을의 호적 원장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300년 전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관아가 불탔기 때문이지요.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호적은 광해군 시절 것이었는데 전란 뒤 새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윤진사는 그 호적에서 자기 종가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입향조 윤정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전답 200마지기, 노비 12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진사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윤정원의 호적 바로 앞장에 같은 전답 200마지기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봉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조봉사. 봉사는 종구품 관직인데 이 호적에는 조봉사의 이름이 한 줄 가로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 전사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전사.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윤정원이 같은 전답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윤진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조봉사의 전답을 입향조 윤정원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혼란한 전후에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통의 주인이 죽으면 빈 땅을 차지하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그러나 윤진사를 멈추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봉사의 가족 기록란에 처와 자식이 모두 행방불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사한 양반의 처와 자식이 행방불명. 전쟁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윤진사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조봉사라는 이름. 족보 첫 장의 먹으로 지워진 칸과 같은 크기의 이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진사는 마을 초입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모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청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지요. 이 마을에 조씨 성을 가진 집이 있소? 주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씨요? 이 마을엔 없고 아랫마을 건너께에 조씨 집이 하나 있기는 한데 천한 집이지요. 대대로 산밭을 일구는 백정 아닌 백정 같은 집안이올시다. 윤진사의 손가락이 막걸리 사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조씨, 건너께, 천한 집. 300년 전 이 마을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조봉사의 후손이 천민 행세를 하며 건너께에 살고 있다. 그날 밤 윤진사는 사랑채에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당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인지 자기 귓속에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난 것은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족보의 먹자국 아래에 조봉사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초대 입향조 윤정원은 조봉사의 이름을 족보에 적었다가 지운 것이 아니라 조봉사의 족보 자체를 가져와서 그 위에 자기 이름을 덮어 쓴 것은 아닌가. 남의 족보를 빼앗아 첫 장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면 이 종가의 300년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됩니다. 윤진사의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것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 덮어야 하는 것인지. 밝히면 300년 종가가 무너지고 덮으면 조상은 계속 제사를 거부할 것이었습니다. 윤참봉이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
비로소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늙은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되 300년을 덮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덮개가 지금 벗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을 다시 찾아간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윤진사가 관아 호적 원장의 내용을 말하자 늙은이의 주름진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윤참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불러 한 가지를 이르셨다. 족보 첫 장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든 보지 말라고. 윤참봉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더랬지요. 나는 그 말을 지켰다. 70평생을 지켰다. 그런데 늙은이가 말을 끊고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족보가 놓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나도 꿈을 꾼다. 윤진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꿈을 꾸십니까? 윤참봉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침묵 끝에 족보를 꺼내 윤진사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확인해라. 나는 볼 수 없다. 이 늙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윤진사는 알았습니다. 윤참봉은 진실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300년을 쌓아온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70평생 종가를 지켜온 늙은이에게는 차라리 죽음보다 무거운 일이었던 게지요. 윤진사는 족보를 가지고 종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 호롱불을 밝히고 먹 자국을 벗겨낼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물로 씻으면 족보 자체가 상할 것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떠올린 것은 한지를 다룰 줄 아는 절집 스님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심리 떨어진 봉정사의 지묵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절에서 경판 탁본과 고서 보수를 맡아온 분이었지요. 윤진사는 이튿날 봉정사로 올라갔습니다. 지묵 스님은 족보에 먹 자국을 보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먹은 2번 덧칠한 것이오. 처음 먹과 나중 먹의 빛깔이 다르오. 스님의 말인즉 처음에 한 번 먹을 칠에 이름을 지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먹이 옅어지자 누군가 다시 덧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2세대에 걸쳐 이 이름을 지어왔다는 뜻이지요. 스님이 솔과 얇은 칼을 써서 위층의 먹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넘도록 스님은 말없이 칼끝을 움직였습니다. 먹 아래에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조봉사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조응복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옆에 파주 조씨 입향 시조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윤진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족보는 처음부터 윤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주 조씨의 족보였습니다. 초대 입향조 윤정원이라는 사람은 조씨 집안의 족보를 가져다가 첫 장에 이름만 지우고 자기 이름을 써넣은 것이었습니다. 족보를 통째로 빼앗은 것입니다. 윤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족보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호적 원장에서 본 대로 전답 200마지기도 조봉사의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 조봉사가 전사하고 그 처와 자식이 행방불명이 된 틈을 타서 윤정원이라는 사람이 조 씨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은 것. 전답, 호적, 족보, 심지어 사당까지 남의 삶을 통째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당에 모신 초대 입향조의 위패는 이 땅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도둑의 이름이 적힌 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이 제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당에 모신 그 위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지묵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주, 이 족보 아래에 한 글자가 더 있소. 스님이 가리킨 곳은 조응복이라는 이름 아래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너께 3밭.
조응복의 후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 이 족보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먹으로 지운 것은 윤정원이었을 테지만 건너께 산밭이라는 글씨는 그 먹 위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먹을 칠한 뒤에 누군가가 이 비밀이 언젠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후손의 거처를 적어둔 것이었지요. 윤진사의 머릿속에 윤참봉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조부께서 건드리지 말라 하셨다고. 그러나 건너께 산밭이라는 글씨를 적어놓은 것은 건드리지 말되 잊지는 말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윤진사는 봉정사에서 내려와 곧장 건너께로 향했습니다. 건너께는 낙동강 지류가 굽이치는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양반은 한 집도 없고 산밖과 미나리광을 일구는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지요. 마을 끝 산밭 옆에 토담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에 기와 한 장 없이 이영을 얹은 집. 그 집 마당에서 늙은 사내가 삼을 삶고 있었습니다. 조생원이라 불리는 사내였는데 생원이라는 호칭은 마을 사람들이 놀림 반 동정 반으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자기 집안이 양반이었다고 주장하는 미친 늙은이 취급을 받는 자였지요. 윤진사가 토담집 마당에 들어서자 조생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포에 갓을 쓴 양반이 이 천한 마을에 올 일은 없었으므로 조생원의 눈이 경계로 좁아졌습니다. 윤진사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자 조생원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윤종가에서 오셨소? 그 한마디에 실린 것은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진사가 관아 호적 원장과 족보의 비밀을 이야기하자 조생원은 삼삼는 불을 꺼뜨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나온 조생원의 손에 기름종이에 싼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펼치니 낡은 토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전답 200마지기 조응복 명의의 원본 토지 문서 300년을 버텨낸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것이요. 조생원의 목소리가 떨리더랬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이르시기를 이 문서를 버리지 말라 하셨소. 언젠가 윤종가에서 사람이 올 것이라고. 족보가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윤진사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300년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조씨 집안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 천민으로 살면서도 원본 토지 문서 한 장을 버리지 않고 대대로 물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쥔 조생원의 손가락이 삼삼는 잿물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손이 300년 전에는 200마지기 들판의 주인이었던 손이었습니다. 윤진사가 물었습니다. 조봉사 어른은 정령 전사하신 것이옵니까? 조생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사가 아니오.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말로는 선조께서 외란이 끝나고 마을에 돌아오셨을 때 이미 낯선 자가 집에 들어앉아 있었다 하오. 선조께서 관아에 호소하셨으나 전란 뒤라 관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 낯선 자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오집 주인이라 행세하고 있었다 하오. 선조께서는 매를 맞고 쫓겨나셨소. 윤진사의 숨이 막혔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살아 돌아왔는데 자기 집과 이름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호적에 전사라 적힌 것은 윤정원이 관아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던 게지요. 조생원이 품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패였습니다. 위패와 같은 형태였으나 크기가 반밖에 되지 않는 손바닥만 한 나무 패. 거기에 파주 조씨 조응복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선조께서 쫓겨나실 때 사당에서 이것만 가지고 나오셨다 하오. 본래 위패는 사당에 두고 오셨고 이것은 그 위패의 복본이요. 윤진사는 그 작은 나무 패를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나무의 결이
300년의 무게만큼 거칠었습니다. 사당에 있는 위패에는 윤정원이라 적혀 있지만 진짜 이름은 조응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당의 위패가 엎어진 술잔과 마른 제사밥으로 대답한 이유가 비로소 윤진사의 가슴속에서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진사가 종가로 돌아와 사랑채에 들자 사당 앞마당에 발자국이 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자국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사당 문 앞에서 멈추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서성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사당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발. 제 집인데 문을 열지 못하는 발. 윤진사의 목을 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사당 안에 도둑의 위패가 놓여 있으니 진짜 주인은 제 사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진사는 이튿날 아침 윤참봉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족보의 먹 아래에서 나온 이름과 관아 호적 원장과 조생원의 토지 문서와 작은 나무 위패,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윤참봉은 그것을 보고 오래도록 말이 없더랬지요. 창호지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늙은이의 얼굴 위로 빛과 그늘이 반반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윤참봉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0년을 종가라 하고 양반이라 하고 이 고을의 기둥이라 하였는데 그 뿌리가 도둑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이냐? 윤진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윤참봉의 눈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평생 종가를 지킨 늙은이가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윤진사에게도 선택은 무거웠습니다.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면 300년 종가는 무너집니다. 전답은 돌려줘야 하고 족보는 폐기되고 윤씨 문중은 고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지요. 그러나 덮으면 사당의 제사밥은 영영 줄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맨발 발자국은 계속 찍힐 것이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발은 윤진사가 눈을 감는 날까지 사당 앞을 서성일 것이었습니다. 윤진사가 관아에 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안동부사 앞에 족보와 호적 원장과 원본 토지 문서를 모두 내놓고 300년 전 일의 전말을 고하였습니다. 부사가 놀란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종손이 제 집안의 치부를 스스로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가를 무너뜨리려 함이요? 부사가 물었습니다. 윤진사가 대답했지요. 종가가 서 있으려면 뿌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도둑의 뿌리 위에 선 종가는 종가가 아니옵니다. 부사는 족보와 호적 원장을 대조하고 조생원의 원본 토지 문서를 검증했습니다. 봉정사 지묵 스님을 불러 족보의 먹 자국 복원 과정을 확인했고 건너께 마을의 조생원을 불러 집안에 전해오는 내력을 들었습니다. 부사의 판결은 이러했습니다. 전답 200마지기 가운데 100마지기를 조생원에게 돌려주라. 나머지 100마지기는 300년간 윤씨 가문이 일군 공을 인정하여 윤종가에 남겨둔다. 족보는 조씨의 원본으로 바로잡되 윤씨 가문은 별도로 새 족보를 작성하라. 윤진사는 그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참봉은 관아 마당에서 지팡이에 기대 서 있었는데 판결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더랬지요. 늙은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탄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윤진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생원이 토지 문서를 받아든 것은 판결이 나고 이래 뒤였습니다. 안동관아에서 새로 발급한 토지 문서를 양손으로 받은 조생원의 손이 삼삼문 잿물에 갈라진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생원은 문서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생원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을 뿐이지요. 300년이었습니다. 300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 윤진사가 한 일은 사당의 신주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입향조 윤정원의 위패를 내리고 그 자리에 파주 조씨 조응복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조생원이 가져온 작은 나무패는 본래 있어야 할 위패 옆에 나란히 놓았지요. 윤진사가 새로 제사를 올린 것은 신주를 바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조생원을 상주 자리에 모시고 윤진사는 한 발 뒤에 섰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윤진사와 조생원이 함께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제상위 밥그릇에서 밥이 한술 줄어 있었습니다. 술잔은 반드시 서 있었고 잔 안에 술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술 뜨고 한 모금 마신 것이었지요. 조생원의 무릎이 꺾이며 사당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진사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사당 마루에 앉아 있는데 사당 밖 마당을 보니 맨발 발자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다 합니다. 제사밥이 줄지 않는 집이 있거든 밥을 탓하지 말고 위패를 의심하라. 사당 앞에 맨발 발자국이 찍혀 있거든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족보를 펼쳐보라. 300년을 속여도 밥 한 톨은 속일 수 없더라고 글이 전합니다.